선주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 앞에서 체면이 깎이는 게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원래 자리로 가주세요. 여기는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시골 촌스러운 차림으로 앉아 계시면 흉하잖아요. 선주의 말이 주변에까지 들릴 정도로 커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봅니다. 부님은 얼굴이 화끈거리며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저 분 때문에 분위기가. 결혼식장에 저런 옷을 입고 오시다니. 신랑 쪽 가족들은 격이 좀 떨어지네. 속삭임들이 점점 더 크게 들려옵니다. 부님은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일어나세요. 선주가 부님의 팔을 잡아 끌려는 순간 웨딩홀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중요한 인물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깊숙한 산간 마을, 새벽 안개가 걷히면서 아침 햇살이 낡은 기와지붕 사이로 스며들어 마당 곳곳을 비춥니다. 74세 김부님 할머니는 대문 앞 평상에 앉아 빨갛게 익은 고추를 하나씩 따며 가을 준비에 한창입니다. 고추 꼭지를 따는 손끝이 능숙하지만 가끔씩 허리를 펴며 아이고 하고 작은 신음을 내뱉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마을 방송 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오늘 쓰레기 배출일입니다. 분리수거 잘해주세요. 방송이 끝나자 다시 정막이 흘러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버린 지 오래, 남은 건 부님처럼 나이 든 어르신들 뿐입니다. 올해도 고추가 잘 됐네. 작년보다 훨씬 많이 열렸어. 부님은 혼잣말을 하며 바구니에 고추를 차곡차곡 담습니다. 붉은 고추들이 바구니를 가득 채우자 뿌듯한 미소가 얼굴에 번집니다. 집안에서는 낡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가 들립니다. 서울의 전세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라는 소식에 부님은 고개를 저으며 걱정스럽게 중얼거립니다. 서울 사는 우리 영수는 괜찮겠지. 요즘 집값이 하도 비싸다고 하던데. 그때 집안에서 전화벨이 울립니다. 부님은 서둘러 고추를 놓고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릎이 아픈지 절뚝거리며 전화기에 다가가 수화기를 듭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영수예요. 아들 목소리에 부님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평소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연락하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고, 영수야. 잘 지내고 있었니? 선주하고 지훈이는 어떻고? 네, 다 잘 지내요. 그런데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훈이가 결혼을 해요. 순간 부님의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유일한 손자의 결혼 소식에 기쁨과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정말? 우리 지훈이가? 아이고,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났길래. 신부 쪽 집안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시고. 아무튼 결혼식이 다음 주 토요일인데 서울 그랜드 호텔에서 해요. 어머니도 꼭 오세요. 부님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자가 좋은 집안 딸과 결혼한다니, 게다가 서울의 유명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니요. 그래, 그래. 당연히 가야지. 내가 어떻게 우리 지훈이 결혼식을 빠질 수 있겠니? 그런데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이라서 좀 격식이 있어요. 너무 시골스러운 옷보다는. 부님은 아들의 말뜻을 알아챘습니다. 시골 할머니의 촌스러운 모습이 결혼식장에서 어색할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알겠다, 영수야. 할머니도 그런 자리에 어울리게 단정하게 입고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부님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쁨 반, 걱정 반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부님은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옷장을 열어봅니다. 정성스럽게 개어져 있는 한복들 사이에서 가장 좋은 옷을 찾아봅니다. 그 중에서도 20년 전 큰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자주색 한복이 눈에 띕니다. 비록 유행이 지났지만 여전히 품격 있어 보입니다. 부님은 한복을 꺼내어 창가로 가져갑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색이 많이 바래긴 했지만 천은 튼튼하고 바느질도 꼼꼼합니다. 거울 앞에서 한복을 몸에 대어 보며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이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세탁소에 맡겨볼까? 부님은 한복을 침대에 펼쳐놓고 구석구석 살펴봅니다. 옷고름이 조금 헤어진 곳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무난해 보입니다. 우리 지훈이 벌써 장가가는구나. 문득 손자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여름방학마다 시골에 와서 부님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지훈의 모습, 뒷산에서 매미를 잡겠다며 나무에 기어오르던 모습,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바지를 걷어 올리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지훈은 달라졌습니다. 시골 내려오기를 싫어했고 할머니 집은 와이파이도 안 되라며 투덜거렸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서서는 아예 내려오지 않았고 대학생이 된 후로는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키운 손자인데 결혼식만큼은 꼭 참석해야지. 부님은 결혼식 초대장을 서랍에서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호텔 사진과 함께 금박으로 인쇄된 격식 있는 문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귀하를 정중히 모시고자 합니다라는 문장을 보니 괜히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며느리 선주는 예전부터 시골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내려와도 공기가 답답하다, 벌레가 많다며 불평을 늘어놓았고 마을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것도 형식적으로만 했습니다. 부님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합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며 혼잣말을 계속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시골 할머니라고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무엇보다 손자의 결혼식이니까 그런 걱정은 접어두고 축하해주는 마음만 가져야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부님은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뒷산이 보이는 곳에 남편의 작은 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님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여보, 우리 지훈이가 결혼한다네. 좋은 사람 만나서 서울 큰 호텔에서 식을 올린다고 하더라고. 당신도 기뻐할 거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립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아 부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밤이 깊어가자 부님은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리고 먼 산에서는 부엉이가 호호 울어댑니다. 부님은 천장을 바라보며 손자의 결혼식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꼭 갈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그랜드 호텔 30층 높이의 위용을 자랑하는 이 건물 앞에 부님 할머니가 서 있습니다. 목을 한껏 젖혀 올려다봐도 꼭대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건물에 압도당해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아이고, 이런 큰 건물에서 결혼식을 하는구나. 부님은 20년 전 입었던 자주색 한복을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비록 유행에 뒤처진 스타일이지만 나름대로 단정하게 보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머리도 동네 미용실에서 곱게 말았고 낡은 가죽 핸드백도 정성스럽게 닦아왔습니다. 호텔 입구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부님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보니 괜히 위축됩니다. 부님은 작은 목소리로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말을 겁니다. 저, 지훈이 결혼식 온 사람인데요. 박지훈 신랑님 결혼식이시죠? 30층 다이아몬드홀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부님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 봅니다. 다른 하객들에 비해 소박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손자 할머니로서 체면은 차린 것 같아 안도합니다. 30층 다이아몬드홀에 도착하자 부님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대형 샹들리에 아래로 수백 개의 의자가 줄지어 배치되어 있고 무대 위에는 하얀 꽃들로 장식된 화려한 결혼식 세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아들 영수가 부르는 소리에 부님이 돌아봅니다. 영수는 검은 정장에 넥타이까지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딘지 어색해 보입니다. 아이고, 영수야. 정말 좋은 곳에서 결혼식 하는구나. 네, 어머니. 신부 쪽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어머니 자리는 저쪽 뒤편에 마련해 놓았는데 영수가 가리키는 곳은 웨딩홀 맨 뒤쪽 구석 자리였습니다. 무대에서 가장 멀고 기둥 때문에 시야도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기, 네, 어머니. 거기가 좀 조용해서 편하실 거예요. 부님은 속으로 씁쓸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결혼식인데 할머니가 구석자리에 앉는다는 게 서운하긴 했지만 서울 사람들의 격식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며느리 선주가 다가왔습니다. 값비싼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군요. 그런데 한복을. 선주의 시선이 부님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 시선에서 못마땅함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손자 결혼식인데 한복이 예의 아닌가 해서 요즘은 웨딩홀에서 한복 입는 분들 별로 없어요. 특히 그렇게 오래된 스타일은. 어쨌든 자리로 가세요. 선주의 말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부님은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님이 구석자리로 향하는 길에 접수 데스크 근처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직원 한 명이 초대장 리스트를 확인하며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김부님님이 귀빈석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네, 김부님이요? 아, 그분은 신랑 할머니신데 뒤쪽 일반석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분명히 귀빈석 어테이블로 되어 있어요. 컴퓨터 시스템 오류인가? 직원은 혼란스러워하며 부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부님님이시죠? 죄송합니다만 확인해 보니 귀빈석으로 배정되어 있으시네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부님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귀빈석이라니 아들은 분명 구석자리라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는 뒤쪽 자리로. 아니에요. 시스템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의 안내로 부님은 무대 바로 앞 귀빈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신사숙녀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들 품격 있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부님은 주변을 둘러보며 왠지 모를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분들의 옷차림과 비교하니 자신의 한복이 유난히 촌스럽게 느껴집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는 분이신가요?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부님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신랑 할머니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왜 귀빈석에? 그때 선주가 부님을 발견하고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선주는 부님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긴 귀빈석이에요.
직원분이 안내해줘서 어머님, 여긴 정말 중요한 분들이 앉는 자리예요. 신부 아버지 회사 임원들, 정치인분들, 어머님이 여기 앉아 계시면 선주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이쪽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시골에서 오신 분 같은데 왜 저기 앉아 계시지? 한복도 참 오래된 스타일이네. 귀빈석에 앉을 만한 분인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부님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시선이 집중되고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주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 앞에서 체면이 깎이는 게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원래 자리로 가주세요. 여기는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시골 촌스러운 차림으로 앉아 계시면 흉하잖아요. 선주의 말이 주변에까지 들릴 정도로 커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봅니다. 부님은 얼굴이 화끈거리며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저분 때문에 분위기가 결혼식장에 저런 옷을 입고 오시다니. 신랑 쪽 가족들은 격이 좀 떨어지네. 속삭임들이 점점 더 크게 들려옵니다. 부님은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일어나세요. 선주가 부님의 팔을 잡아 끌려는 순간 웨딩홀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중요한 인물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부님은 눈물이 핑 돌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손자 결혼식에서 이런 치욕을 당하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웨딩홀 입구의 소동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잠시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부님은 그 틈에 작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웨딩홀 입구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모든 대화 소리가 뚝 끊어집니다. 마치 누군가 리모컨으로 소리를 끈 것처럼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부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살짝 고개를 들어봅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사회자의 또렷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그 순간 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부님도 주변 분위기에 따라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웨딩홀 입구 쪽에서 느린 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탁, 탁, 탁.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리며 점점 가까워집니다. 부님은 호기심에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부님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웨딩홀로 들어오는 인물은 7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백발의 신사였습니다. 단정한 군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팍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높은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장관의 위엄 있는 모습에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집니다. 신부 아버지를 비롯한 귀빈들도 모두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장관은 좌우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에 응답하면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부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부님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1953년 겨울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전선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20살이던 부님은 여자 의용군으로 참전했었습니다. 그날 밤 적의 총탄에 맞아 쓰러진 한 젊은 병사를 발견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피를 흘리며 쓰러진 병사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부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병사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 병사의 이름은 이철수였습니다. 이철수? 설마 그 이철수가? 부님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70년 전 자신이 구해준 그 젊은 병사가 지금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장관은 귀빈석 맨 앞자리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님과는 불과 2 테이블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부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같은 시골 할머니가 국방부 장관에게 말을 거는 것도 우스운 일이거니와 70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을 리도 만무했습니다.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높은 분이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할 리가 없지. 부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맞다면 자신이 구해준 그 어린 병사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괜히 위축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장관의 등장으로 웅성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이 직접 오시다니. 신부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저런 분이 축사를 해주시면 얼마나 영광인지. 하객들의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부님도 손자가 이런 귀한 분의 축복을 받고 결혼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관이 자리에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부님 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부님은 그 시선을 느끼고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자신의 촌스러운 모습 때문에 장관까지 불쾌해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관의 시선은 계속 부님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라는 표정으로 부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장관이 부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시골에서 온 시어머니 때문에 이런 중요한 분께까지 민망한 시선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쪽 자리로 가주세요. 장관님께서 보고 계세요. 선주가 다시 부님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행히 결혼식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정돈되었습니다. 선주도 어쩔 수 없이 부님을 그대로 두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웨딩홀의 조명이 은은하게 바뀌고 아름다운 웨딩 마치가 흘러나왔습니다. 신랑 지훈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부님은 손자의 멋진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지훈이 정말 의젓하게 컸구나. 곧이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신부는 정말 아름다웠고 신랑과 잘 어울렸습니다. 부님은 손자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내내 장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장관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주례가 진행되는 동안 부님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손자의 결혼식이라는 기쁜 자리에서 모욕을 당한 서운함, 그리고 혹시 모를 옛 전우와의 재회에 대한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결혼 선서가 끝나고 반지 교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을 보며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부님도 조용히 박수를 치며 손자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관이 다시 부님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랫동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부님은 가슴이 더욱 두근거려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말 나를 알아보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 높은 분이 자신 같은 시골 할머니를 기억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촌스러운 옷차림 때문에 신경 쓰이시는 거라고 생각하며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결혼 선서가 끝나고 축복의 박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부님은 여전히 장관의 시선을 의식하며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손자의 행복한 순간을 지켜보고 싶었지만 주변의 따가운 시선들 때문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가족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신랑 신부가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하나둘씩 무대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저 올라가고 이어서 아들 영수와 며느리 선주가 뒤따랐습니다. 부님은 자신도 올라가야 하는지 망설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선주가 급하게 다가와서 부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가족사진은 직계 가족만 찍어요. 어머님은 나중에 따로. 나중에? 네, 어머님. 지금은 격식 있는 사진이라서. 선주의 말에 부님은 다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화목하게 사진을 찍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도 손자의 할머니인데 왜 빠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분이 신랑 할머니인데 왜 사진에 안 들어가시지? 아,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런가 봐요. 시골에서 오셔서 격식을 모르시나 봐요. 부님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는데 하루 종일 계속해서 무시와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끝나고 하객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오자 선주가 부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 뒤쪽 자리로 가주세요. 여기는 정말 어울리지 않아요. 하지만 직원분이 여기 앉으라고. 어머님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좀 보세요. 선주가 주변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에 앉은 하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대기업 회장님들, 국회의원분들, 이런 분들 사이에 어머님이 그런 옷차림으로 앉아 계시면 정말 곤란해요. 선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님은 고개를 푹 숙였지만 귀가 따갑도록 쏟아지는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오신 분 같은데 왜 저런 자리에? 정말 어울리지 않네요. 신랑 쪽 가족들이 좀 그런가 봐요. 하객들의 속삭임이 점점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부님은 가슴이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백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저 뒤로 가세요. 이런 자리에 앉아 계시면 채통이 안 서잖아요. 선주의 말이 홀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커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하객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부님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시골 촌스러운 차림으로 앉아 계시면 흉하잖아요. 장관님도 계시고 중요한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때 국방부 장관이 선주의 목소리를 듣고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장관의 시선이 부님에게 머물자 부님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부님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하지만 오늘은 손자 결혼식이니 꼭 참아야지. 그런데 선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부탁드려요. 다른 분들 눈에도 이상해 보이고 제발 원래 자리로 가주세요. 그러게요. 왜 저런 자리에 앉아 계세요? 옆 테이블에서 중년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신부 어머니도 참 곤란하시겠어요. 결혼식에 저런 차림으로 오시다니.
격이 안 맞죠. 여러 테이블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부님은 두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선주는 부님의 반응을 보고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신부 쪽 가족분들 앞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시어머니 분이 좀 융통성이 없으시네요. 결혼식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하객들의 말이 점점 더 직설적으로 변했습니다. 부님은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손자 지훈이 가족 사진을 마치고 하객석을 둘러보다가 할머니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급하게 다가오려 했지만 신부와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부님은 지훈의 시선을 받고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손자 앞에서 이런 창피를 당하다니 평생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저 뒤쪽 자리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선주가 부님의 팔을 잡으려 하자 부님은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아니, 나는 여기. 어머님, 왜 이러세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선주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모든 시선이 부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부님은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가난할 때도 이런 무시와 멸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손자의 결혼식에서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부님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을 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저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홀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고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계속되었습니다. 부님은 손자의 행복한 날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부님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가운데 웨딩홀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져 갔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되고 선주는 여전히 부님 옆에 서서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부탁드려요.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시면 안 되잖아요. 선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 앞에서 체면이 구겨지는 것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들고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축복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단상에 올라가서 격식 있는 축복사를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몇 명의 하객들이 차례로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부님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손자를 위해 축복의 마음을 품었지만 여전히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축복사가 이어지는 동안 선주는 계속해서 부님을 압박했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저기 빈자리들 있잖아요. 거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왜 굳이 여기서? 난 그냥 여기 있을게. 부님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선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세요? 다른 분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장관님도 계시고. 주변 테이블에서 또다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저분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요. 신부 어머니가 정말 곤란하시겠어요. 좀 알아서 자리를 옮기시지. 부님은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를 끼치며 살아본 적이 없는데 사랑하는 손자의 결혼식에서 이런 민망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선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대담해져서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시골에서 오셨으니까 격식을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시골에서 오셨으니까 격식을 모르실 수도 있지만 선주의 말이 주변에까지 들릴 정도로 커지자 더 많은 하객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님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봐요, 어머님. 이래서 시골 사람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부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골 사람이라는 표현이 가슴을 찌르듯 아팠습니다. 자신이 시골에서 살아온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지, 그것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은 진짜 저 뒤쪽 구석 자리가 딱 맞아요. 왜 이런 좋은 자리에 고집스럽게. 선주의 말이 계속 이어지자 주변 하객들도 하나둘씩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좀 분위기 파악을 하시지. 결혼식이 이상해져요. 신랑 쪽 가족들이 정말. 부님은 이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결혼식장에서 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이 부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장관의 눈에는 뭔가 확신하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부님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다른 하객분들도 다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 지훈이한테도 안 좋아요. 선주가 지훈의 이름까지 거론하자 부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자신 때문에 손자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시골년 주제에 귀빈석에 앉아서 뒤쪽에서 들려온 작은 속삭임에 부님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골년이라는 말은 너무나 모욕적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을 그렇게 부르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님은 두 손을 꼭 쥐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참아야지. 오늘은 지훈이 결혼식이니까 참아야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서러움, 분노, 억울함, 그리고 무력감까지. 이 모든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선주는 부님의 반응을 보고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저 자리로 가지 않으시면 정말 곤란해요. 신부 아버지분들도 다 보고 계시고.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하시네요. 결혼식 분위기 완전히 망치시는 거예요. 하객들의 말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부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축복사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선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이제 장관님이 축사하시는데 어머님이 저런 자리에 앉아 계시면 얼마나 민망해요. 제발 좀 알아서. 부님은 이제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자의 결혼식이라는 기쁜 자리에서 이런 치욕을 당하다니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서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장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장관은 잠시 침묵하며 하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님이 앉아있는 쪽을 특별히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부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관님까지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시게 되어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장관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웅장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부님도 고개를 들어 장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장관의 다음 말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장관의 웅장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지면서 모든 하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부님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어 장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축복스러운 자리에서 특별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홀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부님에게 머물렀습니다. 부님은 그 시선을 받으며 더욱 몸을 움츠렸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놀라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선주는 장관이 혹시 부님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되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순간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장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분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장관의 시선이 정확히 부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면서 부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님은 어리둥절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신을 가리키시는 건 아니겠지, 분명 다른 분을 말씀하시는 거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부님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장관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953년 겨울, 전선에서 저는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저를 업고 피신시킨 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김부님 여사님이십니다. 장관이 부님을 정확히 가리키며 말하자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님에게 쏠렸습니다. 부님은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신을 알아보신 것이었습니다. 70년 전 그 어린 병사가 바로 지금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분이 장관님이었군요. 부님이 작게 중얼거리자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때 20살의 어린 병사였습니다. 적의 총탄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 이분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시골 할머니가 국방부 장관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에 모두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골년이라고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이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추위 속에서 이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업고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부님의 눈에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피를 흘리며 살려달라고 간청하던 그 어린 병사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철수야. 정말 철수가 맞구나. 부님이 작게 중얼거리자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철수입니다. 부님 누님이 부르던 그 철수 맞습니다. 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부님을 무시하던 하객들이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단순히 목숨을 구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 젊은 군인에게 희망을 주셨고 조국을 위해 살아갈 의지를 심어주셨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더욱 감격에 찼습니다. 그 후 저는 그분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님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음을 참으려 했습니다. 7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극적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귀비는 바로 김부님 여사님입니다. 장관의 말에 홀안의 모든 사람들이 부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존경과 감탄의 시선이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존경해야 할 진정한 어른이십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타인을 구한 영웅이십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그런 분이었구나. 우리가 정말 신뢰했네요. 부님을 무시했던 하객들이 이제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주는 어디로 숨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창피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골 촌스러운 차림, 시골년 주제라고 했던 자신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부님 누님 70년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장관이 부님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하자 부님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장관님. 제가 뭘 그렇게... 아닙니다. 당신은 저의 은인이자 이 나라의 영웅입니다. 장관의 말에 홀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부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자 지우는 할머니의 이런 면을 처음 알게 되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다니 자랑스러우면서도 지금까지 제대로 모셔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했습니다. 아들 영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에 충격과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장관은 단상에서 내려와 부님에게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홀안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부님 누님. 철수야. 정말 잘 컸구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두 사람의 70년 만의 재회에 홀안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어색하고 냉랭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단상에서 내려와 부님에게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홀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70년 만의 극적인 재회 앞에서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님은 장관이 가까이 오자 급하게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부님 누님 앉아 계세요. 장관이 부드럽게 말하며 부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부님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관님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님이 급하게 일어나려 했지만 장관은 더욱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홀안의 모든 하객들이 이 장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국가의 최고 위직 중 한 명인 국방부 장관이 한 할머니에게 절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님 누님 70년 동안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부님이 황급히 장관을 일으키려 했지만 장관은 고개를 들어 부님을 바라보았습니다. 70대의 남자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누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날 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홀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며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부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주는 어디로 숨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골 촌스러운 차림, 시골년 주제에 격식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던 자신의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장관이 다시 일어서면서 홀 안의 모든 하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인생의 은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그 순간 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저희가 정말 신뢰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여기저기서 감탄사와 사과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임을 수군거리며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분임은 이 모든 상황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했는데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임 누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장관이 분임의 손을 정중히 잡았습니다. 철수야, 정말 잘 컸구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분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 전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던 그 어린 병사가 이렇게 나라의 기둥이 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누님 덕분입니다. 누님이 저를 구해주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는 겁니다. 장관의 말에 홀 안의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었지만 곧 전체 하객들이 일어나서 분임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분임은 이런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손을 흔들며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했지만 박수는 더욱 커졌습니다. 손자 지훈이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지훈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할머니예요. 분임은 손자의 말에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받은 모든 모욕과 상처가 이 한마디로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영수도 어머니 앞에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됐다, 영수야. 과거 일이니까. 분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선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선주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선주가 분임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분임은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괜찮다, 선주야. 모르고 한 일이니까. 분임의 너그러운 마음에 선주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장관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겉모습이나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분임 여사님 같은 분이야말로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진정한 어른이십니다. 조국을 위해, 동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숭고한 분이십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뜨겁고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분임을 무시했던 하객들이 하나둘씩 분임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눈을 못 알아봤네요. 이런 훌륭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진정 존경스럽습니다. 분임은 이런 인사들을 받으며 어색해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관이 부님의 손을 다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님, 오늘 이후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철수야. 그냥 건강하게 나라 일 잘하면 되는 거지. 부님의 담담한 대답에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누님은 예전 그대로시네요.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홀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냉랭함과 무시는 온데간데없고 감동과 존경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신부도 부님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님, 정말 영광입니다. 이런 훌륭한 분의 손자와 결혼하게 되어서요. 고맙다, 예쁘구나. 우리 지훈이와 행복하게 잘 살아라. 부님의 따뜻한 말에 신부도 감동했습니다.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부님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진정한 귀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감동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축사 이후 홀 전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부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하객들이 이제는 그녀를 둘러싸고 존경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저희가 정말 부끄럽네요. 이런 영웅이신 줄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앞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부님은 이런 인사들을 받으며 어색해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존경이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부님은 이제 진정한 주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장관이 직접 부님을 상석으로 안내했고 모든 하객들이 부님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손자 지훈이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는 별거 안 했어.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앞으로 할머니를 더 자주 뵈러 갈게요. 지훈의 말에 부님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이렇게 자랑스러워한다니 그동안의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선주는 부님 곁에서 내내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선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됐다, 선주야. 모르고 한 일이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지. 부님의 너그러운 마음에 선주는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시골도 자주 내려가서 어머님 모시고. 그래, 그러면 좋지. 우리 가족이니까. 부님이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자 선주는 감격해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피로연이 진행되는 동안 장관은 부님과 오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70년 전 그날의 이야기,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누님, 그날 밤 누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정말 죽었을 거예요. 그런 말하지 마라, 철수야. 우리 모두 젊었을 때니까 그랬던 거지. 아닙니다. 누님은 정말 용감하셨어요. 포탄이 터지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장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부님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된 것입니다. 누님, 앞으로 자주 뵙고 싶어요. 제가 누님께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건강하고 나라 일 잘하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부님의 담담한 대답에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부님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아침에는 시골 할머니로 무시받았지만 저녁에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님의 마음속에는 오만함이나 자만심 대신 깊은 깨달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은 정말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본 적이 있었나? 부님은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외모나 출신으로 판단한 적이 있지는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며칠 후 부님은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지만 부님의 마음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부님이네, 손자 결혼식 잘 다녀왔다지? 응, 잘 다녀왔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될 것 같더라고. 부님은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자가 행복하게 결혼했다는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방부에서 공식 편지가 왔던 것입니다. 장관이 부님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국가유공자로 모시고 싶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님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어. 큰 거 바라지 않아. 부님은 여전히 소박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아들 영수는 그 후로 어머니를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며느리 선주도 함께 와서 부님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게요. 됐다, 선주야.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야. 손자 지훈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바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친구들한테도 자랑 많이 했어요. 그런 자랑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할머니는 제일 좋아. 부님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님은 뒷마당에서 남편의 묘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훈이 잘 결혼했어. 그리고 나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다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났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더라고. 부님은 그날의 일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구나. 아무리 높은 사람의 인정을 받아도 가족이 없으면 의미가 없더라고. 며칠 후 장관이 직접 시골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부님은 깜짝 놀라서 맞이했습니다. 철수야, 어떻게 이런 시골까지. 누님을 뵙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70년 전 그날의 이야기부터 지금까지의 삶까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누님, 정말 감사해요. 누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고맙긴 뭘 고마워.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날 이후로 부님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님은 매일 아침 마당에서 고추를 따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출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과 가진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부님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